저는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허성관입니다. 이동진 광복회 서울지회장께서 지금 사람들을 인솔해 가지고 중국 역사 답사를 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제가 맡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2번째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의 상흔을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광복 후에 남북한 정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독도 문제까지 강의를 하고, 거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통일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도 이제 북한을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리의 대상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지난 강의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저녁은 좀 드셨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정신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재임 중에 부총장도 하시고 또 일찍이 청운의 뜻을 품고 미국에 가셔서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에서 박사를 하시고 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테니어, 소위 종신교수 그걸 받고 재미있게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조국을 잊지 못해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쓰신 논문은 좀 거짓말 못하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문으로 된 것, 영문으로 된 것 포함해서 또 저서도 여러 권 있으십니다. 아직까지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정신 교수님께서 제 말을 안 듣고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으신만은 감기가 세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한 80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응답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님 언급하셨지만 저는 미국 대학 교수하다가 2000년도에 숭실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명강의라고 소문나 있는 명강사가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백내장 금요일날 수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몸살 감기로 몸이 힘듭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남북으로 갈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 남쪽에서는 또 몸살을 앓고 있듯이 저도 지금 힘들게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오래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섰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박정신 하면은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죠. 일본 사람이 쫓아다고 멀리 도망갈 정도로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신 하면 파이팅 해줘. 박정신. 이쪽에서는 외세 침략에 맞설 수 있는 분들이고 이쪽은 좀 마음이 그러신 모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신.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 인도 철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도 철학에는 브라만을 찾아가는, 브라만 경지, 브라만을 찾아가는 덕도의 길이 인도 철학입니다.
브라만이라는 말은 계급상의 카스트의 브라만도 있지만 원래 뜻은 브라만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얘기죠. 절대 진리, 절대 참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길이 인도 철학의 길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자꾸 그래서 고대 인도 뭐라고 그럴까 스승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기독교는 예수가 를 중심 교주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있는데 인도 철학에는 교주가 창시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도자들의 생각을 합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파니 샤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맨날 브라만 참 진리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인도 철학의 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트만이라고 참 자신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브라만에 이르는 것이다. 브라만은 뜬소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절대 진리를 찾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인데요. 호랑이가 사냥이 돼서 일생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호랑이가 산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달아나는지 없고 혼자 애기 고양이가 응앙응앙 울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사냥 패밀리가 사냥 집안에서 피크닉을 봄나들이를 가고 있는데 울음소리 그것도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갔더니 아기 호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냥 집안에서. 저것은 언젠가 크면은 어른 호랑이한테서 우리를 잡아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버리고 울든지 말든지 아니 차라리 죽이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냥 어머니가 모성애가 발휘했는지 아니다. 저것도 애기니까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자. 그래서 새끼 호랑이는 사냥 집안에 어답터돼서 입양이 돼서 사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냥들이 먹는 채식 동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라서 소고기를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맨날 뉴욕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채식 동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도 사냥 학교로 가야 되고 생활 섭섭도 사냥 섭섭을 해야 되고 자라다 보니까 호랑이는 드디어 사냥이 됐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사냥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또 봄 피크닉입니다. 피크닉을 가서 혼자 우연히 샐러드 런치를 먹고 점심을 먹고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냥이 된 호랑이 얘기입니다. 호수가 저쪽에서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고 호랑이만 보면은 도망가라고 했던 사냥의 법규를 따라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넓적 멱살을 잡고 야 호랑이 너 어디가?
사장이 된 호랑이는 호랑이 언어를 모릅니다. 호랑이 언어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호랑아, 호랑아.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장이 된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가 호숫가로 데려와서 너 얼굴 좀 봐. 나하고 똑같은 호랑이 아니야. 호숫가에서 사냥이 된 호랑이가 호수에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나는 사냥이 아니구나. 호랑이구나. 달리 말하면 사냥이 된 호랑이가 진짜 자기 모습, 아트만 진짜 자기 모습을 알 때 절대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호랑이가 사냥이 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사냥이 아니고 호랑이구나. 이럴 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이제까지 편하던, 이제까지 익숙하던 사냥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사냥이 아니고 진짜 호랑이의 길이니까 호랑이의 길을 갈 것이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진짜 호랑이로 살면은 호랑이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호랑이, 채식동물이 된, 사냥된 호랑이가 다시 육실, 피 흘리는 고기덩이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 학교에 가서 호랑이 접속을 배워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호랑이가 호랑이인 줄 알고 호랑이로 살려는 그 순간 갈림길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지, 그러면 곧 새로운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섭속대로 살아야 되고, 규제대로 살아야 되고, 법도대로 살아야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는 상식의 역사, 역사의 상식, 상식만 있으면 역사는 다 이해되는 것이 역사학입니다. 역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현상, 어떤 사물, 어떤 인물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혹은 일반 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이쪽만 보면은 젊은 예쁜 여자의 얼굴이고, 크게 보면은 연세 많은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할머니 얼굴만 보고, 젊은 여자를 보고 싶은 것은 젊은 여자만 본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역사학은 눈의 학문입니다. 경제를 축으로 보는 사람은 경제사를 하고, 정치를 축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사를 하고, 문화사도 있고, 종교사도 있고, 여러 사관이 있습니다. 눈의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관에 입각해서 어떤 역사 현상, 사건,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학입니다. 눈의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이 두 개죠. 오른쪽 눈, 왼쪽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역사 현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빨갛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 눈, 빨간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은 빨간 듯이 이 세상은 빨간다고 웃게 됩니다. 다들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세상이 빨갛다, 아니 파랗다, 일어난 다음에 칸막이를 치고 삽니다. 빨갛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고 파랗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그룹입니다. 칸막이를 치고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내가 맞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을 만듭니다. 총을 갖다 들이대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2000년도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립고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저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쌓여서 서로 삿대질하고 너는 나의 적이다.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그런 식으로 삿대질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 시인 유시와의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외눈박이인 줄 모르고 자기가 색안경을 낀 외눈박이인 줄 모르고 세상이 파랗다 빨갛다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을 때 물고기, 외눈박이 물고기는 자기가 외눈박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다니면서 다른 한쪽 눈 외눈박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함께 헤엄치면서 다닙니다. 외눈박이 눈으로 한쪽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 역사를 본 것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외눈박이를 찾아서 함께 둘이 헤엄치고 다니면서 두 눈으로 역사 현상을 바라보고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그 답답한 심정에서 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시인 유시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써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눈박이를 가진 두 물고기가 우리는 외눈박이야 인정하면서 둘이 헤엄쳐서 다니면서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외눈박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두 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두 눈으로 보는 우리 역사 현상, 오늘의 현실을 두 눈이 아니라 그 두 눈 너머의 눈으로, 그 두 눈 너머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두 눈으로 보는 것은 현존 질서, 이 질서, 지금 여기의 질서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 관찰하자는 얘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두 눈을 본 세상이 천국 같으면은 거기에 안주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역사의 진행이 파라다이스로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아니므로 이제 여기에 현존 질서, 이념, 그 너머의 세상, 그 너머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너머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외눈박이, 왼쪽 외눈박이. 이런 사람이 보는 세상만이 아니라 두 눈이 합쳐서 이 세상을 분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 눈, 그 너머의 세상, 그 너머의 세상, 그 너머의 세상을 기리는 꿈꾸는 사람들의 눈, 그 너머의 눈으로 한번 우리 역사를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왕 이토 뭡니까?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족신 시문이 3.1운동 기념일만, 일제시대 때 3.1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민족신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저는 돋보기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은 한강물이 지켜 그날이 이 목이 끊어지게 나는 가만히 나는 가만과 같이 정말의 인명을 머리로 우리가 올리리다. 내 우리 깨어져 산산하고 확인하고 기도로 싸움에 오히려 만나니 나고 있다. 시문이 이 시를 쓸 때 3.1 만세운동 기념일 났었습니다. 그날은 해방의 그날, 독립입니다. 만약 그날이 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날 해방의 날이 오고 독립의 날이 오면은 이 소식을 온 결에게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가면 오래 걸리니까 까마귀가 돼서 홀홀 날아서 종로에 있는 인경을 머리로 쳐박아서 총을 울리겠다는 얘기죠. 머리 쳐박, 총을 울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의 그날, 해방의 그날을 온 결에게 빨리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까마귀가 돼서 종로에 있는 인경을 머리 받아서 두개골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죽어도 기뻐서 죽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이 항복했을 때 신문이 그리던 또는 윤동주 시인이 감옥소에서 별을 헤매서 하루하루 지나가던 해방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독립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았기던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오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의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살아왔던 김구성생. 김구성생은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하던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장개석을 따라서 중경에 가 있었습니다. 중경에서 한 식당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평생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결의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왔던, 목숨을 걸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의 안위도 버리고 살아왔던 김구성생, 그래?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김구성생은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한 얼굴표를 주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 순간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평생을 해방을 위해서, 한평생을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일정을 바쳤던 김구성생이 덜덩실 일어나서 춤추고 만세를 불렀어야 될 김구성생이 큰일 났구나. 땅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애통했다는 것이 백범일지의 기록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제가 단재 신조 선생도 좋아하고 박은신 선생도 존경하시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자지만 어떤 보편사와 견조서 한 민족 보편사와 이어서 우리 역사를 읽어낸 또 다른 민족 사학자인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사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도둑같이 해방에 왔네. 도둑같이 그날이 왔네. 도둑같이 독립이 되었네. 달리 말하면 준비 없이, 우리 민족이 준비 없이 무장투쟁도 하고 외교 노선도 있었고 여러 노선으로 노력을 했지만 준비가 완성되지 않았어. 도둑같이 그날이 와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해방 전국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왔다. 시인 오선액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이 왔으면 덩실덩 춤추고 만세 부르고 야단나고 잔치 기분이야 됐는데 시인 오선액은 우울한 해방이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 계시면은 제가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해방공간 기술에 여러 가지 기술을 하면서 해방공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 그 자체. 해방이 되니까요.
해외에 있던 민족운동 해외에서 하던 분들이 귀국하고 국내 지하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런저런 데 대해서 서로 삿대질하고 너는 뺄갱이야, 너는 뭐야, 넌 7일에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해대는 그러한 전국, 혼란의 전국입니다. 제가 아까 머리말에서 몸 아프다가 너스레를 떨면서 박수 한번 치고 화이팅 해달라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저들 형제 중에 또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은 계량사회라고 그러죠. 숫자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통계 어떠하니까 이렇게 하다. 그런 사회학자 프로죠. 이론 사회학을 한 정통파 사회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연구 업적 가운데 여러 훌륭한, 글이 다 좋으시지만, 바로 해방 정국에 대해서 썼어요. 해방이 되니까요, 친일파들은 지구멍을 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해방 정국은 시무리 말했던 그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 정국에선 지구멍을 찾아야 될 친일파들이 지구멍을 찾기는커녕 자기가 친일하면서 부유하게 살면서 넉넉하게 살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들은 미국 유학하고 일본 유학하고 와서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한 분들은 온 재산을 팔으면서 신혼 무관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식들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방공간이 되니까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할 민족운동 세력은 점차적으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기술이 없다고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친일파 하면서 미국 유학 보내고 일본 유학 보냈던 친일파들과 그 후예들이 지식이 있다며 기술이 있다며 행정이 필요하다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의 중심부에 들어서겠습니다. 박영신 교수에 의하면은 바로 친일파들은 누구냐?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자리매김을 하고 깃발을 들 수 있는 꾀를 가지고 있다. 지혜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직하게 재산을 팔아서 우직하게 결의의 앞날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직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김대중 선생이 말은 김대중 선생이 기술하고 있는 해방정국 혼돈 그 자체의 정국에서는 바로 이 꾀쟁이들이 장기를 부리는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본 군대 장교들이 새로 만들어진 국군의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죠? 여러분 일본 경찰관이었던 일본 순사였던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의 주인공으로 경찰청장으로 내무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친일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에 있든지 만주국에 있었든지 간에 친일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의 국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1945년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공간은 시기적으로 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소위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한 달쯤 후에 이북에서 정부가 들어섰죠. 한민족 이 두 정부를 가진 그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방공간이라고 합니다. 한 3년여 해방공간이라고. 제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인 한국정정의 기원 책 2권을 쓰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사람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 of Korean War는 우리나라 그 2권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해방공간을 보는 눈이 국내 여러 역사학자들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니 보수니 좌우나 우니 좌파니 우파니 어떤 파에서 파는 역사학자들도 우리의 분단은 소련과 미국과 소련 외세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해방공간 1945년 단독 정부가 들어섰던 1948년까지 약 3년 동안은 The Korean Period, 한국 사람들이 외세가 있었지만은 소련 군대도 있었지만 미국 군대도 있었지만 이 3년 동안 해방 공간에서는 그래도 조선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한 말할 수 있던 시기에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잘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해방 공간에서요, 이북에 빨치산 운동했던 김일성이 들어서고, 또 이북에는 김일성만 들어선 게 아니죠. 중국 공산당에서 했던 사람도 들어서고, 여러 또 사회주의 공산당 파들이 많습니다. 이남아에서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이성만도 귀국하고, 중국에, 임시정부 주석했던 김구 선생도 들어오고, 3.1운동 여운영 선생과 중국에서 취획한 여운영 선생도 들어오고 있고, 김규 선생도 들어오고, 장육식 박사도 있고, 남한에도 여러 우파들, 좌파들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 이념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계파를 넘어서서 독립운동을 미주에서 했던, 연해주에서 했던, 간도에서 했던, 만주에서 했던, 중국에서 했던, 소련에서 했던, 러시아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간에 모여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원탁회의라도 한번 하자. 둘러앉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다.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원탁회의 한 번 못한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 박정신의 안타까움입니다. 둘러앉아서 좌우 합작을 하든지, 좌우
5합작을 하든지 6합작을 하든지 하면 그런 논의나 하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안타까움입니다. 좌우합작 문제 되면은 (1927년) 이상계 중심의 신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합작을 했죠. 지금 일본이라는 식민 통치 세력, 일본이라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좌로 나눠서 우로 나눠서 되겠나. 하나로 뭉치자. 좌우 합작이죠. 이상계 선생이 앞장을 서고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계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좌우 합작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버렸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고 그래야 될지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거의 작은 한 분야에서 그런 있을 수도 있지만 좌우 합작은 거의 없었습니다. 1945년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에 일본이 자기네들,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기회를 하면 좋습니다. 그게 영운현 선생이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영운현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안재홍, 허헌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러죠. 기독교 우파 혹은 중도라고 얘기하는 김규식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좌우 합작해서 일본이 물러나면은 그날 참해방, 참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보자.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역사님도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주에서, 연해주에서, 간도에서, 만주에서 북중에, 중국 전역에서, 국내 지하에서 민족 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좌우 여러 계파가 있었고, 지역, 호남 지역을 기반하는 분, 경상도 지역, 아니면 활동 공간, 만주면 만주, 간도면 간주, 연해주면 연해주, 미주면 미주, 다 계파들이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 대단해요. 세계 강국 하나인 일본과 총칼 들고 싸우자는 무장 세력도 있었고 여러 세력이 있었어요. 피눈물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엄청난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중 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안에서 읽어보면은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정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순만은 구한말부터 일제가 들어오는 것을 눈에 보고 국권을 지키겠다고 운동했던 사람. 물론 독립운동하던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또 중국에서 총 맞아 암살당한 박용만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만, 이승만, 박용만을 민족운동의 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친이승만이라고 불릴 것 같고, 또 거꾸로 말하면 반이승만이라고 불려서 제가 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승만은 미국에서 박영만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와이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던 박용만, 올 데 갈 데 없는 이승만을 불러다가 형님으로 모시면서, 형님이었으니까, 감옥에서 어형제가 산만이 어형제를 맺었으니까, 형님을 편안히 모시던 박용만은 그 형님 이승만의 궤락으로 하와이를 떠나서 연해주, 간도,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 산만주의 첫 번째 형 정순만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정순만을 암살한 사람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연해주에 살던 우리 민족, 같이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부터 암살을 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본이라는 큰 적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서로 전투하고 죽고 했다는 얘기죠. 이회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돼서 마지막 남은 인생 독립운동하다가 상해에서 만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경찰에 잡혀갑니다. 일본 경찰에게요, 이회영 선생이 이쪽으로 온다, 몇 시에 온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 것은 바로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싸웠다는 얘기죠. 아까 산만중의 막내인 박용만은 만주, 중국을 연해주를 통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무기도 사고 국내 침투까지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 북경에서 암살당해 총 4발, 탕탕탕탕 4발, 총 4발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인 사람은 어혈단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 해방, 같은 민족의 독립의 근화를 기리면서 정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서부파니 기호파니 호남이니 영남이니 좌파니 우파이니 서로 우리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정부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족 지도자들이 계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학연지를 떠나서 원탁에서 한번 원탁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영운영 선생 암살당했죠. 김구 선생 암살당했죠. 장덕수 선생 암살당했죠. 그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해방공간,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해방공간에서 우리 민족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니 한 목소리는 가장 큰 소리로 미소 강대국에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은 외세의 입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김구 선생이 큰일 났구나 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 세력이, 민족 운동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준비가 완료된 상태 전에 왔기 때문에, 도덕같이 온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이 준비가, 완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우리는 이름이 달라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도 못 해보고 서로 삿대질만 하고 총부리만 되고 적이라고만 해왔던 그러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신오서방이 우울한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공간 3년은 김대중 선생이 관찰하고 김대중 선생을 실제 살아왔던 그 시대 김대중 선생 말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가 나누어지면요, 보기도 싫어요. 그날은 신문이 길이고 애타게 목넘기 길이고 그리던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가 나누어지면 포기 쓰듯이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건요, 한결이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38선이라는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삿대질하고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는 세대입니다. 아예 분단을 막아했어야지. 분단이라는 것은 전쟁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단된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인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분단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글에서 분단이 된 것이 참다운 해방이 되지 못하고 뒤틀린 해방, 뒤틀린 독립, 뒤틀린 해방. 정당한 해방과 정당한 올곧은 독립이었다면은 민족운동 세력이 역사의 중심에 서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야 하는데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친일파 행사들이 정부 중심에, 군대 중심에, 경찰 중심에, 아니 학계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그때 현상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철조망입니다. 여러분 임진각대 쪽에 가면 저런 철조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주변에 가서 철조망을 봤습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은 자유자재로 옮겨 다닙니다. 물도 내려오다가 물은 어떨 때는 북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철조망 북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들어옵니다. 남쪽으로 오다가 물은 북쪽으로 자유자재로 옵니다. 새들도 자유자재로 아무 거리낌 없이 철조망을 넘어서 북쪽에서 해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습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못 건너갑니다. 사람은 못 건너가고 못합니다. 한 형제가 갈라져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총질하고 겨누고 있는 것.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당했는지 기록해 있습니다. (6.25) 때 남북 군인이 2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거는 미군, 소련군,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만 남북 군인이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3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쟁과 이산가족, 피난 이재민 390만이 넘습니다.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고 싶어서 남북 동포 다 합쳐서 울고, 오늘도 울고, 이때까지 울고, 오늘 울고, 앞으로도 울어야 합니다. 전쟁은,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어느 전쟁인데 악입니다. 어느 전쟁인데 성전은 없어. 홀리 워, 성전은 없습니다. 어떤 어디 십자군 크루세이드 없어졌어요. 어떤 깃발을, 선한 깃발을, 정의의 깃발을, 평등의 깃발을, 무슨 깃발을 내세워도 전쟁은 악입니다. 모든 전쟁은. 공산주의 전쟁이라도 악이고, 자본주의 전쟁도 악입니다. 우파의 전쟁도 악이고, 좌파의 전쟁도 악입니다. 기독교 전쟁도 악이고, 이슬람 전쟁도 악입니다. 모든 전쟁은 악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저들은 시문이 그린 그날, 윤동주가 밤마다 감옥 속에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별을 헤면서 감옥 속에 죽어간 그날, 1985년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뒤틀린 해방체제, 분단체제 그 안에 우리는 갇혀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날은요, 그 너머의 새날, 분단체제, 뒤틀린 해방체제, 분단체제, 그 너머의 새날은 그냥 꿈꾼다고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었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회자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도 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해방공단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틀린 해방을 올곧은 해방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갔고 서로 형제들끼리 피물나게 싸웠고 서로 죽고 한 경험도 했습니다. 6.29 선언이 어디 공짜로 나왔습니까?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감옥 속 가고 매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넥타이 부대까지 일어나는 시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권석이 6.29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그날 이 체제 그 너머의 새날을 그냥 꿈꾸기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날은 시분이 그리던 꿈의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조금 오는 것 같아도 그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김대성 선생이 그렸던 해방 공간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혼동 그 자체였다고 했듯이 지금 우리는 혼동 그 자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좌파는 우파든 호남이고 영남이든 38 따라지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 대통령 어느 학교 출신 국회의원 따진 그런 혼돈의 시대, 잡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때는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그러한 성생들이 나타납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요, 서로가 제왕이 되겠다, 서로가 작은 나라로 나아져서 서로 삿대질하고 무력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을 때, 이 혼돈의 시대 때 공자가 성생이 나타납니다. 야야야야, 이렇게 해야만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해야만 평등의 세상, 이렇게 해야만 평화로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이 된다. 공자 성생이 태어났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희망을 심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꿈을 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만 있지 않고 무리를 지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민중들을 설득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날을 꿈꾸지만 않고 새날을 꿈꾸되 새날에 올 수 있도록 행동했다는 얘기죠. 1860년대 미국 역사에서 1860년대는 하나의 전환기였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 흑인 중에 말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I have a dream, 꿈이 있다는 것이죠. 백인들에게 노예처럼 살아왔고 백인들에게 노예 취급만 하고 살던 지금 백인과 흑인이, 백인과 소수민족이 동등하게 평화스럽게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꾼 사람이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뚜벅뚜벅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평생 처음 해봅니다. 이런 것은 평생. 마틴 루터 킹.
뒤틀린 해방체제, 분단체제, 월남까지 통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린 분단체제, 뒤틀린 해방체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 공항에 내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평양에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문군 의장대 사열도 받으셨습니다. 이건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뒤에서 기획하고 앞뒤에서 노력한 수고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 이 인용문 다음에 임동원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김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순을 해결하려는 길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대강국에 있는 상대방의 심장부에 찾아가는 모험을 단행했다. 분단체제는요, 모순입니다. 분단체제는 모순입니다. 두 가지 모순을 함께한 모순입니다. 형제가 둘로 나누어졌으니 민족사적 모순입니다. 냉전이 끝난 지 이미 오래됐는데 바로 이 한반도에서만 아직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순. 민족사적 모순, 세계사적 모순. 이것이 분단 체제입니다. 이 분단 체제를 넘어보려고 노력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2000년에서 합의안도 만들어냈어요. 좌우 합작, 좌우 공존,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을 만큼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38선에는 그때 당시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참새가 날아가도 총을 쏜다는 38선에서 병에 소위 적군의 심장 평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일도 감동했는지 대통령께서는 남쪽 군대의 총불을 내고 있는 인민군의 사열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기후, 이게 무슨 역사의 모순 아닙니까? 모순. 지금 우리는 모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 사진 하나 썼는데, 여기 있네. 이분도 여기 세상
있으면은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권장 역사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38선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민족사적 무슨 세계사적 무슨 뒤틀린 해방체제, 분단체제 이 모순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으로 촉발을 디딘 것이죠. 저는 결혼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아니 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왼쪽 외눈박이, 오른쪽 외눈박이, 외눈박이로 인생을 살 것인지, 남북으로 갈린 뒤틀린 해방체제, 남북 분단 체제에 갇혀서 살 것인지, 뒤틀린 해방체제 그 너머의 세상, 시문이 피를 토하며 읊어낸 시처럼 그날 참 해방을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저의 선택이요,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